태국에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면서 태국은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태국 총리는 이에 대해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국이 한국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염병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특히 오늘은 교수님의 전염병학 강의가 있는 날이라 더욱 기대가 됐죠. 교수님은 WHO에서 20년간 일하신 경력이 있는 전문가셔서 항상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잡담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전염병, 엠폭스에 대해서입니다. 엠폭스는 과거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던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명칭이 특정 지역이나 동물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WHO에서 공식적으로 엠폭스로 변경했죠. 이 질병은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발생했던 병입니다. 처음에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되면서 세계보건기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엠폭스의 주요 증상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엠폭스의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림프절이 붓고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발진은 얼굴, 손, 발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요. 수포가 생기고 농포로 진행된 뒤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크린에는 증상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몇몇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들이켰죠. 감염 경로도 코로나19와는 다릅니다. 코로나19가 주로 비말이나 에어로졸을 통해 전파되는 반면 엠폭스는 감염자의 피부 병변이나 체액과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물건을 만졌을 때 주로 전파돼요. 또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코로나19보다는 전파력이 낮지만 한번 감염되면 증상이 2에서 4주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변이마다 차이가 있었듯이 엠폭스도 변종에 따라 치명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에서 10% 정도로 평가되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면역저 하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스크린에는 전 세계 엠폭스 발생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미래의 공중보건 전문가로서 이런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바이러스의 변이입니다. 지금부터 엠폭스의 2가지 주요 변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기말 과제에도 포함될 예정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그들의 고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니까요. 교수님은 큰 화면에 DNA 구조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강의실의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프로젝터의 푸른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엠폭스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크게 2가지 주요 클레이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클레이드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생물 그룹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클레이드 1, 일명 중앙아프리카형입니다. 화면에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와 함께 감염 현황 데이터가 나타났죠. 이 변종은 매우 위험한데요. 전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상도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치명률이 최대 10%에 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클레이드 2 서아프리카형입니다. 이 변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전염성이 낮고 증상도 경미한 편이죠. 치명률도 1에서 3% 정도로 첫 번째 변종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근 발견된 클레이드 1B 변종입니다. 이 변종은 매우 위험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 엠폭스보다 전파력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더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변종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전파력과 치명률 지표가 이전 변종들보다 훨씬 높게 치솟아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소식은 태국에서 이 클레이드 1B 변종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최신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시며 설명하셨어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도착한 66세의 유럽 남성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엠폭스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파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 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스웨덴, 파키스탄 등 최소 4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WHO는 이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아시아 각국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태국은 국제공항에서의 감시와 검사를 강화했고 엠폭스 발병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싱가포르는 아프리카발 여행객에 대한 체온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발리 공항에도 열 스캐너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이 엠폭스를 격리 가능한 감염병으로 재지정했고요. 강의실 뒤쪽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특히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WHO의 비상사태 선포라는 소식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태국의 엠폭스 방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방역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이 엠폭스를 특정 집단의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현재 태국에서는 엠폭스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전파되는 성병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어요. 이는 초기 발병 사례들을 조사할 때 의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잘못 해석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엠폭스가 성적 접촉 외에도 일상적인 밀접 접촉, 감염된 물건 접촉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현지 신문들의 선정적인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의심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두려워해 검사를 기피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감염자들은 자가격리 대신 증상을 숨긴 채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죠. 이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태국의 변종 바이러스 감시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태국에는 변종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유전자 분석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진과 연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각 지역 의료기관들 사이의 데이터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전국적인 감시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게다가 태국 국민들의 엠폭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수칙인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더욱 심각한데 많은 관광객들이 예방수칙을 무시한 채 활동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태국의 엠폭스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태국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죠.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QR코드와 CCTV, 데이터, 카드 사용 기록을 통합적으로 활용했죠. 이를 통해 감염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또한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검사소 등 혁신적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확진자 관리를 위한 자가격리 앱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WHO가 전 세계에 권장한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 유학생 리카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학생이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도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리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리카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우셨어요. 리카 학생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한국에서도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스크린에는 여러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지표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의료 시스템 붕괴 여부,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 시스템 유지 능력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겪는 동안 한국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이는 WHO에서도 인정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대태국 지원 내용과 그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한국은 이미 태국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태국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의 사례를 보시죠. 당시 태국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한 이동형 PCR 진단 키트와 원격 진료 시스템 덕분에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교수님은 감염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지원 이후 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62% 감소했고 중증화율도 45% 낮아졌습니다. 특히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사망률도 크게 줄었죠. 태국 보건부도 이 협력이 위기 극복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카는 이 말씀을 듣자 참지 못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우리나라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어요. 한국은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불쾌해요. 교수님은 리카의 격앙된 반응에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대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변종 바이러스 감시 체계의 부재로 인한 추적 실패율이 68%에 달했고 예방 수칙 준수율은 30%대에 머물러 있었죠. 태국 정부는 초기에 엠폭스를 단순한 풍토병으로 치부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자연스러운 계절성 질병이라며 대응을 미뤘죠. 이런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 고조된 반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도 나왔어요.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들은 태국의 현재 방역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WHO 자문위원들은 이런 어설픈 방역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태국은 코로나19 때도 한국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도움만 받으려 하고 자체적인 역량 강화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최근 고조된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의 지원이 재개된다면 태국은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최신 검역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어요. 둘째, 백신 공동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양국 간 보건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태국은 이런 상황을 자국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대답하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태국이 지난 수년간 독자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다는 데 있어요.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태국은 위기 상황마다 한국의 도움에 의존해왔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은 자체 의료 시스템 개발보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한국이 제공한 진단키트와 방역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않았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이 한국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이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최근 고조된 반한 감정으로 인해 태국은 가장 믿음직한 동맹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의료 시스템 발전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5년간 태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 개발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가 양성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해외 의존도만 높아진 거죠. 이는 마치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기만 받아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현재 태국은 매우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반한 감정에 휘둘려 계속 이런 식의 대처만 나오게 된다면 이번 엠폭스 사태는 태국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태국은 이제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리카가 갑자기 흥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태국에 와서 보여주기식 도움만 주고 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구축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태국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리카의 날선 발언에도 침착하게 컴퓨터를 조작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들을 가리키셨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태국의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상세한 지원 내역이 나타났어요. 첫째,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명의 전문가팀이 1년간 태국에 상주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의료진 교육에만 3,000시간 이상을 투자했죠. 둘째,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스 코드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어요. 현재 태국이 사용 중인 티트레이스 앱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셋째, 태국의 7개 주요 병원에 PCR 검사실을 설립했고 120명의 현지 연구원을 전문가로 양성했습니다. 넷째,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기술 지원을 제공했죠. 이는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태국의 자체적인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태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 지표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태국의 의료 대응 능력은 2020년 대비 267% 향상되었습니다. PCR 검사 역량은 8배 증가했고 감염병 추적 성공률은 45%에서 82%로 상승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현지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이 현재 태국 각지에서 의료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독자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다음 데이터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의 의료 시스템 운영 능력은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감염병 추적 성공률은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고 훈련받은 의료진의 60%가 이직했죠. 특히 심각한 것은 의료 시스템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원받은 시스템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이를 발전시키거나 현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어요. 예산 배정에서도 의료 시스템 개선은 항상 후순위였죠. 결국 최신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태국이 엠폭스 사태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유입니다. 리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것들이 바로 한국이 제공한 보여주기식 지원의 실제 결과입니다. 모든 내용은 WHO와 태국 보건부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WHO는 조만간 태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에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누구나 알고 있었죠. 관광 산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태국에게 이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리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리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자신감 넘쳐있던 그녀가 이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고뇌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염병은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경도 정치적 갈등도 모르는 인류 공통의 위협이죠. 교수님은 잠시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 국가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안전과 생명이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수업은 단순한 전염병학 강의가 아니었죠. 우리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자존심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내려면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렇게 태국의 전염병 엠폭스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코로나 사태 때도 한국이 태국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태국은 한국의 도움만 받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시점에서 태국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태국 여성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사실 이번 학기에는 다른 전공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룸메이트인 지연이의 추천으로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오늘은 특별히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오늘은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 선호도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셨거든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무척 기대되는 주제였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여성들의 결혼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각종 그래프와 도표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 중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프상으로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통계는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비율이었는데 이 수치 역시 믿기 힘들 정도로 높았답니다. 한국인 여성들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독립성, 그리고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강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령대별 선호도였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한류의 영향과 한국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문화적 개방성을 꼽으셨어요. 실제로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현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높은 선호도의 원인이 순전히 문화적인 영향 때문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한류와 같은 문화적 영향도 크지만 여기에는 더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요.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 안정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산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의 외모적 특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아시아 각국의 이상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인들의 큰 키와 균형 잡힌 이목구비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외모 특징입니다. K-팝 아이돌들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링 능력도 높이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옆자리의 지연이를 슬쩍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이 통계들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현대 아시아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스크린의 통계 자료가 바뀌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의 각종 흉악 범죄 때문에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매우 까다로워졌거든요. 특히 관광객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4년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1%나 감소했다는 통계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현재 태국인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KETA라는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한 후에 거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태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의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이러한 까다로운 입국 심사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입국장에서 거부당한 태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 수많은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입국이 거절된 사례들, 그리고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된 심사가 완화되기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태국 내에서는 한류에 대한 반감도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태국 측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국 유학생 차다였죠. 교수님, 저는 이런 한국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요. 태국은 그동안 한국에 우호적이었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국을 막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차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차다 씨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도 불구하고 태국 여성들의 한국 입국 시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태국 여성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심지어는 유학을 목적으로 한 비자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이때 지연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태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90일까지 가능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변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도 태국 국적을 가진 관광객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국 자체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이죠. KETA 승인이 필수이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차단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관광이 목적인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전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토록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태국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 왜 그토록 한국행을 고집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궁금증을 읽으신 듯 더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에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처럼 퍼져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이런 성공 사례들이 바이럴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몇 개의 SNS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고급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강남에서 쇼핑하는 모습, 최신형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었죠. 이런 게시물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내 인생은 꿈만 같아요. 한국인 남편 덕분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이 태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트렌드가 성형 문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콕의 성형외과들은 한국인 스타일 성형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기본이고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높이며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드는 등 한국인의 이목구비를 표방한 성형 패키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성형 전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태국인 특유의 이목구비가 한국인과 흡사하게 바뀐 모습들이었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K-뷰티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국 아이돌과 비슷한 외모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현상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외모 변화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형수술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많은 여성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에는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와 데이팅 앱까지 모든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플랫폼에서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 성공률 100%와 같은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SNS 게시물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광고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한국인 남편 스펙별 금액, 비자 취득 보장 프로그램, 국적 취득까지 완벽 케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가격입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기본 수수료로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결혼이 성사되면 추가로 3천만 원까지 요구한다고 해요. 심지어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이런 브로커들은 태국 현지에서 한국 결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직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수사 사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한국 생활 경험을 내세워 태국 현지에서 한국 전문가를 자처하며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한국 남성이 좋아하는 스타일 메이크업까지 교육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불법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이나 단속을 피하는 요령까지 가르친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이런 브로커들은 주로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결국 이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차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일반화된 말씀 아닌가요? 모든 태국 여성이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편견이에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임신을 통해 체류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고 태국 총리실까지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뉴스 화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송금으로 인한 외화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고 해요. 태국 총리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법 체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런 상황이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정부의 방관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결혼 이민 비자를 받고 2,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후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하면 국적 신청이 가능하죠. 문제는 이 과정을 겨냥한 계획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단은 계속해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결혼 중개 사이트의 실제 게시글들, SNS에서 공유되는 한국 결혼 성공 후기, 심지어 국적 취득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까지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행태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중개업체들은 100% 성공 보장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며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 국적 취득에 집착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말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태국의 방콕 기준 평균 임금은 한화로 약 85만 원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태국의 지방 도시 평균 임금은 이보다 더 낮아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직장인의 월급이 한화로 약 12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면 월 250만 원 이상도 가능하죠. 강의실은 이 엄청난 임금 격차에 술렁였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복지 제도까지 고려하면 많은 태국 여성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번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면 태국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결혼 후 남편의 재산을 노리거나 카드 빚을 만드는 등 계획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유흥업소나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결혼 2년 만에 남편의 전 재산을 빼돌린 사례, 거액의 카드 빚을 남기고 잠적한 경우 불법 취업으로 단속된 사례들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넘어서 조직적인 범죄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됩니다. 일부 중개업체들은 이러한 계획까지 함께 조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차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국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정성 있는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무거운 한숨을 내쉬시더니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무고한 아이들의 존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2, 3년의 결혼 생활 유지가 필요한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태국 여성들이 이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적 취득 후 아이를 한국에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아이들은 아버지 혼자 키우게 되거나 친척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전 가정의 아이는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태국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이루는 사례도 있었죠.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른 채 자라나게 됩니다. 차단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 사례를 띄우셨어요. 이것은 실제 8살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의 태국인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민수와 관련된 모든 사진들을 SNS에서 삭제했고 연락처도 변경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민수와 같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민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한국말만 할 줄 알지만 자신의 외모는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것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차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민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사례가 300건이 넘게 보고되었어요. 이런 아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자해 시도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절반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각한 학습 부진을 보이고 있죠. 더구나 이런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선택이 무고한 아이들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작된 선택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일부 태국 여성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진심으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태국 여성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차다를 비롯한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죠. 그들도 자국민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류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아픈 현실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강의가 끝날 무렵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상황인데도 한국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태국 여성들이 한국을 오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총리를 해임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총리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총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일리예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태국의 경제 위기였죠. 교수님은 강단에 서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에서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와 관련 범죄의 급증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하여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칠판에 불법 체류, 마약 범죄, 입국 심사 강화라는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그러고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인에 의한 마약 범죄는 매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 입국 시 상세한 여행 계획서와 충분한 체류 자금 증명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과거에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이 원천 봉쇄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지 궁금했어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이 정책을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죠. 이는 곧 한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어요. 불매운동은 태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화제의 주제가 되었고 한 달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제품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했죠. 이 말을 들으니 심각성이 실감났어요. 한 해시태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2024년 1분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죠. 대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파타야, 푸켓 같은 휴양지의 타격이 컸죠.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 예약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태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급격히 하락했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애국심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자국에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이 갈등이 태국 경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에 관광산업 타격, 경제 손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태국의 많은 관광지와 상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청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태국 관광청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실일 뿐이에요. 관광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 호텔업, 요식업, 운송업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지역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지역들의 호텔 예약률은 평균 50% 정도 하락했고 일부 소규모 호텔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또한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음식점, 마사지샵, 기념품 가게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태국 상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현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줄서기 무시 등의 행동이 현지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요. 둘째, 바가지 요금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셋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중국계 여행사와 상점을 이용하면서 현지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 똥을 싸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아침마다 사람 똥을 치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품격 있는 관광객 유치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비력과 매너를 갖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자국민 관광객들의 매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한국 기업 철수, 투자 이전, 경제적 타격이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철수를 진행 중입니다.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옮기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2023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해요. 직접적인 고용 인원만 해도 약 5만 명에 달하며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5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약 8%를 차지하는 금액이죠. 특히 전자,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직접적인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던 태국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감소는 추가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은 태국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는 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국제 경제의 복잡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 국가의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적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에요. 세금 혜택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그 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경제적 갈등이 어떻게 정치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정치적 파장, 국민 불만, 총리 해임 요구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해요. 우선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만이 현 정부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태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젊은 나이와 새로운 비전이 많은 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이 그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적 수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락했어요.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패통탄 총리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 그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적으셨어요. 정치적 불안정, 조기 총선 가능성, 국제 신인도 하락.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태국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파라는 이름의 태국 유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네, 위파양,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오히려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파에게 쏠렸죠.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분야에서 태국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위파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적응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태국의 관광 산업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파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위파양, 당신의 의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숫자들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해 한국의 대태국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이런 규모의 경제적 공백을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파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위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위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위파양, 아까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곧 추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CP그룹이나 PTT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능가할 거예요.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위파양, 그건 좀 과한 주장 아닐까요? 태국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나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5년 안에 그 격차를 메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위파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태국 기업들은 능력이 충분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게 태국 경제에 더 좋을 거예요. 우리끼리 더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파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컴퓨터를 켜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화면에 태국 뉴스 영상이 나왔어요. 시위대가 패통탄 친나와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었죠. 이어서
패통탄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위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위파의 애국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국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국제경제를 공부할 때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사라진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까지 철수하자 태국 총리를 해임하려는 태국 시민들을 보니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